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촘촘한 도시의 하늘이 새까맣게 물들었는데 그게 정말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스크바 하늘을 보세요. 석유 탱커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가 크렘린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탱크 뚜껑이 통째로 날아올라요. 마치 하늘을 나는 접시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심장부를 관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상부터가 틀렸습니다. 그 탱크 뚜껑을 날린 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닙니다. 러시아 자국 방공 미사일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하려다가 목표물을 빗나간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이 바로 옆에 있던 러시아 모스크바 석유 정제소 탱크를 직격한 겁니다. 현장 영상 분석, 탄착 각도, 폭발 패턴, 여러 전황 분석가들이 이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오늘 공습이 갖는 의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촘촘하다는 모스크바, 그 방공 시스템이 자기가 지키려고 한 바로 그 시설을 자기 손으로 터뜨린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뚫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스스로 뚫었습니다. 요격하려다 놓친 미사일이 오히려 자국 석유 탱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여온 자충수들 중에서도 이건 상징적으로 특별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태를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것, 그 아래 작동하는 전쟁 경제의 구조, 그리고 모스크바 연기 속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신호, 이 세 층을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세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됐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를 또 공습, 크렘린 배후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이런 헤드라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도들이 거의 전부 다루지 않은 게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그 탱크를 터뜨렸는지, 모스크바 방공망이 왜 자기 시설을 폭파시키는 상황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영상 하나를 보는 것과 그 영상 뒤에 있는 구조를 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은 규모와 성격이 달라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프라 타격 캠페인입니다. 젤렌스키가 네이토 정상회의에서 직접 이름을 붙였어요. 장거리 제재, Long Range Sanctions라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프레이밍입니다. 제재라는 단어 보통 어디서 씁니까? 국제사회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쓰는 말이죠. 그걸 드론 폭격에 그대로 붙인 겁니다.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느리고 구멍이 많다면 우리가 드론으로 직접 집행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타깃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석유 정제소, 연료 저장 시설, 정유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맡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폭발 영상을 찍으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연방 예산의 핵심 수입원이 뭐냐면 에너지 수출이에요. 원유 생산이 유지되더라도 정제 시설이 타버리면 수출 가능한 가공 연료 자체가 줄어듭니다. 항공 연료, 경유, 가솔린, 이게 부족해지면 전선을 지원하는 군수 트럭부터 차질이 생겨요. 러시아 내부에서 이미 연료 부족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 줄이 생기고 군물자 수송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젤렌스키는 같은 날 네이토 정상회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연방 예산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요. 드론 한 대가 석유 탱크 하나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탱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거리 타격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거리 타격은 러시아 군사 물류망도 두드리고 있어요. 한약 창고, 보급로, 철도 허브 전선에 물자가 닿기 전에 미리 끊어버리는 작전입니다. 이 중거리 타격의 효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선의 주요 탄약 보급 창고들이 드론 타격을 받으면서 전선 포병 부대의 포탄 발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 수천 발을 쏘던 러시아 포병이 일부 구간에서는 배급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닙니다.
보급이 무너지면은 점령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전선이 아닌 후방의 창고와 철도노들을 드론으로 두드리는 게 어떤 정면 돌파보다 러시아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탱크 뚜껑 영상, 실제로 그 폭발을 일으킨 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자국 방공 미사일의 오발이었습니다. 러시아 MANPAD, 즉 러시아군이 휴대해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이 목표인 우크라이나 드론을 놓치고 옆에 있던 모스크바 석유 정제소 탱크에 밝혀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죠. 자기가 쏜 미사일이 자기 나라 석유 탱크를 터뜨렸다는 건데 이게 딱 오늘 러시아 방공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고속도로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러시아 방공 요원들이 차들이 달리는 민간 고속도로 위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공식 방공 진지가 아닌 그냥 고속도로 갓길에서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세계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나라의 수도에서 지금 고속도로 즉흥 방공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쫓기는 임기응변 수준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민간 차량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S웜 전술의 핵심이 뭐냐면 방공 시스템을 정면 돌파로 단순히 뚫으려는 게 아니에요. 방공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을 동시에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드론대, 예를 들어 남쪽에서 10대, 북쪽에서 15대, 서쪽에서 8대가 동시에 접근하면 항공 레이더가 어느 걸 먼저 잡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걸 포화 공격이라고 해요. 하나를 잡을 때 다른 게 들어오는 구조예요.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고급 방공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구조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결과물이 오늘 탱크 뚜껑 영상이고 고속도로 위즉흥 발사입니다. 자, 이쯤 되면 결론이 보이는 것 같죠? 러시아 방공망이 뚫렸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공습이 드러내는 건 단순한 전황 변화가 아니에요. 전쟁 자체의 경제 구조가 뒤집히고 있다는 거고 그 구조 변화가 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론 한 대 만드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에 쓰는 개량형 드론 설계와 부품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걸 격추하려면 러시아는 지대공 미사일을 써야 해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에 쓰는 미사일 한 발에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사이입니다. 하나 쓰면 하나 없어지는 구조인데 러시아 쪽이 훨씬 비싼 걸 계속 소모하고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드론 전략의 핵심입니다. 군사적 파괴보다 경제적 소모가 목표예요.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예산 수입을 깎아내는 이중 소모전입니다. NATO 정상회의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 이 소모전의 규모가 보입니다. 마크 리테 NATO 사무총장이 직접 수치를 제시했어요. 러시아 병력 사망자가 한 달에 3만에서 3만 5천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요. 이 숫자를 어떻게 체감해야 하는지 스케일을 잡아봅시다. 한국 육군 현역 병력 전체가 약 37만 명입니다. 러시아가 매달 그 10분의 1 가까운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 3년이 넘도록 이 속도가 이어졌다는 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병력 보충을 했고 이란과 북한에서 포탄과 드론 부품을 대거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급 라인이 끊어지는 순간 러시아의 소모 버티기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같은 날 네이토 정상회의에서 EU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900억 유로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유로당 약일 500원으로 환산하면 거의 135조 원 규모예요. 이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이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에요.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조류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전쟁 시작 초기 우크라이나가 이 3주 내로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 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독일 국방장관 피스토리우스는 한 발 더 나가서 푸틴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했어요. 한때 러시아와 노드스트림으로 에너지를 사던 독일이 이런 언어를 공개적으로 씁니다. 유럽의 전략적 계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불편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은 네이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발언했어요. 동맹국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이 써라. 기지를 열어라. 활주로 앞에서 클립보드 들고 서서 뭘 날릴지 말지 결정하려 들지 마라. 이게 동맹 강화를 얘기하는 언어입니까? 함께 가치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방어비를 더 내라. 기지 접근권을 넘겨라. 미국이 원하는 걸 미국이 원할 때 할 수 있게 해라. 이건 가치 동맹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래 동맹의 언어입니다. 참 신기하죠? 유럽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135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기지를 더 열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미국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많이 써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라. 이 요구 구조를 보면 미국이 동맹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가 선명해집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논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6, 2017년 사드, THAD 배치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허용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때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주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이끌려갔는지 지금 돌아보면 복잡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거래동맹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의 안보 결정에서 한국이 더 명확하게 국익 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맹국이 원하는 걸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서로의 이해를 분명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것이 거래동맹 시대의 현실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헤그세스가 영국과 NATO 동맹국들에게 기지를 열어라라고 요구하는 그 논리, 한국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 한국 기지 사용 조건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는지 동일한 거래 언어가 한반도에서도 이미 작동 중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거래로 볼 때 한국이 내야 하는 비용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 질문은 네이티오 정상회의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뉴스입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셨으면 이 연결이 잘 안 보였을 겁니다. 모스크바가 불탔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대단하다 거기까지예요. 그 뒤에서 작동하는 동맹 구조의 변화,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드론 전쟁은 K방산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K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 폴란드에서 시작해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로 수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왜 됐을까요? 서방 기준에 맞는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재고가 없어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무기 시장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한국이 빈틈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드론 전쟁이 드러낸 교훈은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재래식 무기 생산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드론은 포탄처럼 소모됩니다. 하루에 수백 대가 날아가고 격추당하고 다음날 또 수백 대가 출격해요. 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드론을 마치 총탄 만들듯이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생산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자국 드론 산업을 거의 처음부터 만들어냈어요. 국내 스타트업들이 군과 협력해서 전장 맞춤형 드론을 설계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몇 주 안에 대량 생산합니다. 지금 모스크바를 타격하고 있는 그 드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K 수출 계약 소식은 크게 보도되지만 소형 자폭 드론 대량 생산 체계, 전장 드론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는 주류 언론에서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방산 수출 성과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다음 전쟁의 핵심 자산이 뭔지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여기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나라들이 드론 강국이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전 수요가 있었어요.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안보 위기가 드론 기술 개발의 가장 강력한 촉진제였습니다. 한국도 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북한이 이미 드론 도발을 했고 러시아 전장에서 드론 운용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평시에 드론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한국은 비싼 재래식 무기만 잔뜩 있고 실제 소모전에서는 쓸 드론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K드론이 K방산의 다음 장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 논의가 부족합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가장 싸게 만들어내는 쪽이 전쟁을 버티는 시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증명한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매달 수만 명의 병력을 잃으면서도 전선을 유지하는 건 북한과 이란에서 포탄과 부품을 끌어당기면서 소모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건 전시 경제 전환으로 드론 생산을 대량화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전선이 아닙니다. 공장 라인입니다. 보급 라인입니다. 생산 체계입니다. 이 구조가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봅시다. 한국과 북한이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현대전의 교훈이 말하는 건 초기 며칠의 충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모전 지속 능력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 체계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도 포탄 재고가 바닥나고 드론 생산 라인이 없다면 장기전에서 불리해집니다. 반면 북한은 지하 공장에서 포탄을 찍어내는 구조를 이미 오래 유지해 왔어요. 비대칭 위협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화려한 장비보다 소모 버티기 능력, 이게 지금 전쟁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촘촘한 도시 하늘이 왜 새까맣게 됐는가?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탱크 뚜껑이 날아가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봐야 할 건 세 가지였습니다. 드론 소모전이 전쟁 경제를 어떻게 재편하는가? 미국이 거래 동맹 논리로 이동하는 게 한국에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가? 그리고 한국의 방산이 재래식 무기 수출해서 드론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세 질문이 모스크바 연기 뒤에 있었습니다. 통쾌함은 하루면 사라집니다. 구조는 남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드론 부품을 제공하면서 군사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이 심화될수록 한반도 안보 방정식은 더 복잡해집니다.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북한 포탄과 드론이 돌아오는 길목에 한국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동맹을 거래 항목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면 한국이 자체 안보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키워야 하는지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고 있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 위성 데이터, 군사정보 공유, 이 거래는 북한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정찰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포탄이 어느 조건에서 잘 터지는지, 드론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 전장 데이터가 북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최전선에 있어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를 결정한 것처럼 한국도 이 구조 변화에서 교훈을 뽑아내야 합니다. 남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싸울 때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 영상 하나로 다 들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연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연기가 가리켰던 구조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국을 향해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런 구조적 질문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여야가 방위비 분담금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건 봐도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다루는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외교 전문가들이 다루는 건 봐도 그게 구체적으로 한국 기지 협상과 방산 전략에 어떤 의미인지를 주류 언론이 연결하는 건 드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여기선 연결합니다. 분노할 여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분석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드론 전쟁이 바꾸는 전장교리,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가져가겠습니다.